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 이거 신경 많이 쓰이시죠? 네, 아무래도 건강검진 결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치 중 하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채식을 해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랑 채식,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요. 저희가 김준영 원장님 강의 같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도 좀 풀고 또 채식이 좋다고만 하는데 그 장단점도 한번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몸, 특히 장 건강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건강 이런 걱정은 당연한 거죠. 특히 나이가 좀 들면서 더 그렇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근데 콜레스테롤을 그냥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보거나 반대로 채식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오늘 자료들 보면서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가듯이 뭐가 진짜 중요하고 또 정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콜레스테롤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수치 높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 이걸 돈에 비유한 게 딱 와 닿더라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너무 없어도 심각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비유 정말 적절해요. 돈처럼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뭐랄까,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우리 몸의 기본 단위, 그 세포 있잖아요. 네, 세포요. 그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재료예요. 세포막 성분의 한 40에서 50%, 그 정도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와, 그렇게 많이요? 네, 이게 부족하면 세포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햇빛 받으면 비타민 D 합성하잖아요. 그때도 필요하고요. 비타민 D에도요? 그렇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만들 때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필수 재료예요. 정말 여기저기 다 쓰이네요. 심지어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있죠. 지방 소화 돕고 독소 배출하는 거예요. 그 담즙의 핵심은 원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우리 생명 유지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인 거죠. 와, 그렇게 중요한 물질인데 그럼 병원에서는 왜 기준치보다 조금만 높아도 약을 써서 낮추려고 할까요? 그러게요. 그게 참... 이렇게 필수적인 걸 너무 낮춰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 문제나 세포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약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검사 결과에서 보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 있잖아요. 네, 그거요. 그건 사실 여러 개를 그냥 합쳐놓은 값이에요.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그리고 나쁜 놈으로 찍힌 LDL, 마지막으로 중성지방,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거거든요. 그냥 하나가 아니군요. 네, 근데 보통은 LDL만 문제 삼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오히려 이 중성지방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중성지방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이 중성지방이야말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기능 망가뜨리는 어떻게 보면 대사질환의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혈액 속에 끈적끈적한 기름때 같은 거죠. 기름때요? 네, 심지어 LDL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 자체도 이 중성지방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LDL 수치 자체에만 너무 매달릴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혈액 속 기름때, 중성지방 수치를 먼저 봐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중성지방은 먹는 거에 따라 엄청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예를 들면 건강검진 전날 밤에 치킨 같은 거 먹으면 다음날 확 뛸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식단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이 중성지방을 잘 관리하는 게 만성 염증 같은 걸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LDL 문제까지도 좀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계란 노른자나 새우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었죠. 그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로 올린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300mg 넘게 먹지 마라 이랬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맞아요. 냉면 먹을 때 노른자 빼고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죠. 근데 그 후에 연구가 많이 됐는데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 양은 우리 몸이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양에 비하면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 정말요? 그럼 계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성인이면 계란 한 두세 개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당연히 조심해야 하지만 콜레스테롤 자체에 대한 공포는 조금 내려놔도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속 시원해지네요. 자, 그럼 콜레스테롤에 대한 낡은 생각은 좀 업데이트했고요. 이제 채식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특히 동물성 지방 덜 막으려고 채식 선택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채식하면서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진다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채식에 가지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채식을 할 경우에요. 또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이 점도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문제라면 어떤 거요? 첫째는 영양 불균형 문제예요. 식물성 식품에는 지방 함량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랑 같이 흡수되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나 필수 지방산 같은 게 부족해지기 쉬워요. 아, 비타민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네. 둘째는 미네랄 흡수 문제입니다. 채소에 식이섬유 많잖아요. 그게 장 속 노폐물 빼주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면 이게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철분이나 아연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같이 끌고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까지 다 나가버린다. 네.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 철분이나 아연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화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식이섬유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서 가스 차고 배 아프고 심하면 설사하거나 변이 묽어지거나 오히려 장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요. 맞아요. 장내 미생물들이 갑자기 늘어난 섬유질을 분해하느라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채식한다고 고기는 안 먹는데 대신 고구마나 감자 같은 전분 많은 거나 아니면 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막 늘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죠. 이건 오히려 중성지방 높이고 혈당 조절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네, 샐러드 좋죠. 근데 그 위에 뿌리는 드레싱, 맛을 내려고 설탕이나 액상과당, 여러 첨가물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드레싱이요? 네. 생야채 자체도 사실 소화가 쉽진 않은데 거기에 당분 높은 드레싱까지 얹으면 혈당이 확 오르는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세포 손상이나 염증을 더 만들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 턱관절도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조건 생야채를 많이 먹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한국의 쌈 문화 얘기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 채소를 푸짐하게 싸먹는 건 좋은데 한 입에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제대로 씹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게 되기 쉽다고요. 네, 씹는 게 부족해지죠. 덜 씹으면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위에 부담이 많이 가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고기 먹을 때 꼭 야채를 같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회식처럼 고기를 좀 많이 먹는 날에는 차라리 고기에만 집중하는 게 소화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건 진짜 좀 의외였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 주장의 배경에는 소화 효소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요. 고기랑 채소를 동시에 많이 먹으면요. 단백질 분해하는 환경이랑 탄수화물이나 섬유질 분해하는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환경이 달라요? 네, 그래서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니 장 속에 어느 정도 식이섬유가 있다면 그 특정 식사에서는 그냥 단백질 소화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근데 이건 절대 평소에 야채 먹지 말란 뜻은 아니고요. 네, 당연하죠. 과식하는 특정 상황에서 그냥 참고할 만한 팁 정도로 이해하셔야 해요. 전반적인 식단 균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소화 관점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자, 다시 전체적인 건강관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데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계속 오른다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콜레스테롤 수치 잡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놓치는 거죠. 특히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 흰빵, 면 종류 이런 거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요즘 과일 당도가 엄청 높잖아요. 네, 과일 진짜 달죠. 네, 그런 과일을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게 원인일 수 있어요. 요즘 과일은 뭐 영양성분표 없는 가공식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가공식품 수준이다. 네, 특히 과일에 많은 과당은 포도당보다 간에서 처리돼서 중성지방으로 더 쉽게 박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아, 과당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군요. 네, 채식하면서 건강 생각해서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점을 좀 간과하기 쉬운 거죠. 결국 콜레스테롤 관리랑 혈당 관리는 진짜 같이 가야 하는 거네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맞습니다. 뗄 수가 없죠. 식이섬유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요. 너무 많이 먹으면 미네랄 부족해지고 가스 차고 배 빵빵해지고 심하면 장 점막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됐어요. 네, 과유불급이죠. 특히 야채를 막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거 이거는 섬유질이 파괴되기도 하고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너무 쉽게 먹게 되니까 피하는 게 좋다고요. 네, 주스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 전통 방식처럼 나물이나 국건더기 아니면 데치거나 볶거나 해서 익혀 먹는 채소가 소화도 잘 되고 식이섬유 먹기에도 더 낫다는 거죠. 네, 익힌 채소는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 부담이 확실히 줄고요. 영양소 흡수율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최근에 시금치나 현미, 콩 같은 데 많은 옥살산이 신장결석 만든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아, 네, 그 얘기 많이 나오죠. 옥살산이 몸속 칼슘이랑 만나서 결정을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양이 문제예요, 양. 양이 문제다. 네, 우리가 보통 먹는 시금치나물 한 접시, 아니면 흰쌀이랑 섞어 먹는 현미밥, 그 정도 양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비유하자면 홍삼 음료에 실제 홍삼 농축액은 아주 조금 들어있는 거랑 비슷해요. 매일 정말 엄청난 양의 옥살산 많은 음식만 골라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먹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식사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만성 염증이 원래 좀 심하거나 특히 장 건강이 안 좋은 상태면 옥살산 흡수가 좀 늘어나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장 상태가 안 좋으면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도 결국 모든 길은 장 건강으로 통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정말 장 건강은 전신 건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장 건강이 좀 약해지기 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장으로 가는 피, 혈액순환이 줄어들어요. 장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진짜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 기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장세포에 영양이나 산소가 잘 안 가는 거죠. 둘째는 장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능력,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아, 회복이 잘 안 되는군요. 네, 장 점막세포는 원래 한 3일, 이 정도로 교체 주기가 빠를 만큼 엄청 활발하게 재생되어야 하는데 피가 잘 안 통하면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렇군요. 셋째는 뭐 특별한 병은 없는데도 장이 예민해지는 거 있잖아요. 과민대장증 후군 같은 거요. 이런 기능성 장질환이 좀 늘어나요. 아, 나이 들면서 몸에 물이 부족해지는 만성 탈수 상태도 문제라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장점막의 95%가 물이거든요. 95%나요? 네, 근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점막 자체가 얇아지고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점막 표면을 덮어서 보호하는 끈적한 점액층, 그걸 당사슬이라고 부르는데 그 보호막의 질도 떨어지고요. 보호막까지 약해진다. 그렇죠. 여기에 피 안 통하는 거, 자율신경계 조절 잘 안 되는 거, 이런 게 다 겹치면 장 운동도 둔해지고 한번 나빠진 장은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속이 불편하면 밥맛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럼 영양 섭취가 부실해지고 회복은 더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죠. 장내 미생물 얘기도 중요하죠. 그 균형 깨지는 거요. 아, 네. 마이크로바이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유익균 20%, 중간균 60%, 유해균 20%,
뭐 이 정도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6대 2요? 근데 이 균형이 조금만 깨져서 예를 들어 유익균이 한 15%로 줄고 유해균이 25%로 약간만 늘어나도요.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그 중간균들이 확 그냥 유해균 편으로 쏠려버려요. 아, 중간균이 배신을 하는군요. 네, 우세한 쪽으로 확 붙는 거죠. 그러면서 장내 환경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무섭네요.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장점막,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사는 집이 부실해지기 때문이에요. 집이 튼튼해야 세입자도 잘 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한데요.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유익균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뭐 귀리, 보리, 버섯, 해조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요. 아, 수용성 식이섬유요. 네. 그리고 현미 껍질 같은 데에 많은 헤미셀룰로스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들. 이런 것도 유익균에 좋은 먹이가 되죠. 이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청취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핵심 내용들요. 네, 좋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볼 때 그냥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숫자만 보지 마시고 중성지방이랑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이 두 수치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 네, 그렇죠. 중성지방은 한 100에서 150 미만, HDL은 60 이상, 이 정도를 목표로 관리하면 LDL에 대한 걱정은 좀 덜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중성지방과 HDL 관리가 핵심입니다. 둘째는요, 만약 채식을 하고 계신다면 혈액 검사하실 때 중성지방 수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채식하시는 분들 중성지방 체크. 네,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내가 혹시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도 높은 과일, 아니면 당 많은 드레싱을 너무 많이 먹고 있나 하고 식단을 좀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셋째는 야채. 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네, 생으로 너무 많이 먹거나 갈아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 조상들처럼 나물이나 국 건더기 같이 익혀서 먹는 게 소화 부담도 줄고 영양 흡수에도 더 좋을 수 있다. 자기 소화 능력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라는 사실, 이걸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 건강이 기본이다. 네, 충분히 물 마시는 거,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수용성 식이섬유 풍부한 식단, 그리고 만성염증 관리,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식의 중요성도 나왔었죠. 네, 소식. 이건 그냥 적게 먹는 거랑은 좀 달라요. 소화가 안 돼서 억지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상태에서 너무 배부르지 않게 적당량을 기분 좋게 먹는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아, 건강한 소식이군요. 네, 이런 건강한 소식 습관이 장 건강이랑 우리 몸 전체 건강 유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콜레스테롤과 채식 그리고 장 건강까지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우리가 흔히 듣는 건강 정보들을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내 몸에 맞게 적용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몸은 다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고 특히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이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소화 시스템과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변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